제 비행기는 연착되었고 저는 우연히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올 수 없다던 총괄이사 남편이 애인을 위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더 이상 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비로소 패닉에 빠졌습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 도착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릴 정도로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는 착륙한 지 30분이 넘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남편 김준혁 씨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눈에 밝힌 가시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급한 미팅이 생겨서 마중 못 나가. 박 기사 보냈으니까 A 게이트 앞에서 기다려. 메시지는 3시간 전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A 게이트 앞에서 40분 가까이 기다렸지만 박 기사는 보이지 않았고 그 어떤 추가 설명도 없었습니다. 박 기사에게 전화하니 휴대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김준혁 씨에게 전화하니 신호음이 아주 길게 울리다가 저절로 끊겼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항공편 안내 방송 속에서 저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시댁 식구들을 위해 산 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한 홍삼 농축액 몇 상자, 시아버지를 위한 굴비 세트와 전통주, 그리고 창업을 준비 중이라 번듯하게 차려입어야 한다던 시동생을 위한 스마트워치까지. 매년 이름과 입맛, 심지어 선물을 챙겨드려야 하는 습관까지 기억해야 했던 남편 쪽 친척들을 위한 자잘한 특산품 꾸러미들도 있었습니다. 짧은 3일간의 출장 동안 점심시간을 쪼개고 저녁에 발이 퉁퉁 붓도록 붐비는 거리를 걸어다니며 산 것들이었습니다. 오직 제가 며느리이고 아내이며 마땅히 챙겨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분을 더 기다리다 저는 그냥 택시를 타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VIP 의전실 유리창 앞을 지나가며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저 한번 고개를 들었을 뿐인데 온몸이 머리부터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유리문 안쪽에 제 남편 김준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회의 때문에 바빠서 기사조차 보내주지 못한다고 제게 문자를 보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2달 전에 사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으며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가 저를 어디선가 마중 나올 때 거의 본 적 없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글씨로 크게 쓰인 하얀 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서 와, 나의 천사.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더 이상 추측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우선 탑승객 전용 통로에서 크림색 캐리어를 끈 젊은 여자가 걸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롱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부드럽게 웨이브를 넣었으며 붉은 입술에 하얀 피부를 가졌고 자신이 기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아는 듯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김준혁 씨를 보자마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곧장 달려갔습니다. 김준혁 씨는 2팔을 벌려 그녀를 맞았습니다. 사교적인 제스처도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고개를 숙여 그녀의 머리카락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마치 수백 번은 해본 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다른 한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아주 꽉, 아주 익숙하게. 저는 머릿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란하지도 격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얇은 얼음판이 마침내 갈라질 때 나는 쩍 하는 건조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달려가지도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그 순간 제 심장이 모든 분노보다 더 빨리 차가워졌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연달아 사진 몇 장을 찍었습니다. 그의 옆모습, 그의 미소, 다른 여자의 허리를 감싼 그의 팔,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그 멍청한 피켓까지. 혹시라도 부인하려 해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사진을 다 찍고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캐리어를 끌고 곧장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거기 서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무도 제가 모든 것을 봤다는 걸 몰랐습니다. 택시에 올라
저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주소를 댔습니다. 결혼 후에 마련한 아파트였습니다. 김준혁 씨는 늘 우리 두 사람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의 7할은 제 돈이었습니다. 집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는 회사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제가 먼저 계약금을 내주면 나중에 채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그는 아직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울의 밤거리가 유리창 너머로 번진 빗줄기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연락처 목록을 열어 김준혁 씨의 번호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차단하지도 삭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위치 공유를 끄고 우선 알림을 끄고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아프기라도 하면 아직 살아있는 것이니까요. 죽은 것은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선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희미하게 떠다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달콤하고 날카로우며 짙은 화이트 플로럴 계열의 향. 제가 쓰는 향도 이전에 이 집에서 나던 향도 아니었습니다. 현관에는 김준혁 씨의 구두가 제멋대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장 재킷은 소파 팔걸이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과도한 업무로 지친 하루를 보낸 사람처럼 소파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공항에서 그 광경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어쩌면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안쓰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매번 그랬던 것처럼 시어머니가 끓여두신 해장국을 데우러 부엌으로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그저 가만히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셔츠 단추 하나가 비뚤어져 있었고 옷깃 바로 옆에는 옅은 코랄색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희미했지만 휴대폰 속 사진들이 악몽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기엔 충분했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식탁 위에 시어머니의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이 먹을 해장국 끓여놨다. 오면 데워서 먹이렴. 남자는 밖에서 일하면 힘든 법이야. 메모를 읽고 소리 없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입꼬리가 뻣뻣해질 정도로 웃었습니다. 저는 냄비를 들어 곧장 싱크대로가 전부 쏟아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하수구로 쏟아지며 옅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김준혁 씨가 잠에서 깬 것입니다. 잠이 덜 깬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야? 저는 손을 닫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보더니 불편한 기색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사람 보냈는데. 저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그 얼굴이 타인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저 자신도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왔어. 그가 몸을 일으키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국은? 어머니가 끓여주셨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버렸어. 그가 멈칫하며 고개를 확 들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버렸다고. 국도 식었고 둬봤자 소용없으니까. 김준혁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민서야, 너 왜 그래? 어머니가 하루 종일 고생해서 끓이신 걸 버리다니. 너 언제부터 그렇게 철이 없어졌어? 철이 없다는 두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이 순간까지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여전히 그 해장국 냄비였습니다. 제가 왜 공항에서 혼자 돌아왔는지, 왜 기사가 오지 않았는지, 왜 제가 그를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는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차가운 백색 조명 아래 저는 그의 눈에 서린 짜증과 그 안에 비친 제 자신의 그림자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왔기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한 명의 아내, 저는 김준혁 씨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 공항에서 어서 와, 나의 천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던 당신 모습에 비하면 그 해장국 냄비가 당신이 화낼 만한 가치가 더 있는 일인가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실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제 결혼 생활이 진정으로 다른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준혁 씨는 거실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똑바로 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 사이에 그의 얼굴에서 짜증 섞인 표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제가 굳이 짐작하지 않아도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만큼 명백한 당혹감이 채웠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보기 흉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첫 번째 사진을 열어 그의 얼굴 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는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눈부시게 붉은 글씨가 쓰인 피켓을 든 채 낯설 정도로 다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그가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그가 고개를 숙여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을대가 살짝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그의 얼굴이 조금씩 창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겨우 몇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당신, 나를 미행했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리 내어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테이블 위 유리처럼 얇고 차가웠습니다. 내가 당신을 미행했다고? 저는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내 비행기 도착 시간에 맞춰 애인을 마중 나와 놓고는 내가 당신을 미행했냐고 묻는군요. 아니면 서울이 너무 좁아서 내가 아무렇게나 한 발짝 내디뎌도 당신의 연극 무대를 밟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 자신만은 이성적인 위치에 서 있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평소 거래처와 대화할 때 쓰던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민서야, 내 설명 좀 들어봐. 그녀는 싱가포르 투자펀드 쪽 사람이야. 이번에 협력 문제로 서울에 온 거고 내가 마중 나간 건 업무 때문이고 그 포옹은 그냥 사교적인 인사였어.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아주 평범한 일이라고. 저는 그를 바라보며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를 정말로 초조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나의 천사라고 쓴 피켓도 사교적인 건가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머리카락에 입 맞추는 것도 사교적인 거고 허리를 감싸는 것도 사교적인 건가요? 아니면 모든 게 다 업무 때문인데 배신이라는 두 글자의 정의를 다시 배워야 할 만큼 멍청한 건 나 하나뿐인가요? 그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과장하지 마.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이 가정을 위해서야. 요즘 우리 회사 자금 유치해야 하는 거 알잖아. 인맥도 필요하고 이미지도 관리해야 해. 이것만 성공하면 나중에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 가질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픔보다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면 그는 가정을 방패막이로 삼고 현재의 비열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래를 들먹였으며 마치 이 세상에 고생하는 사람은 자기뿐인 것처럼 자신의 노고를 내세웠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준혁 씨, 당신 정말 이 집, 저기 밖에 있는 차, 당신이 입고 있는 정장, 손목에 찬 시계가 전부 당신 혼자 힘으로 이룬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당신이 매달 얼마를 가져왔는지 저는 똑똑히 기억해요. 집안 생활비, 전기세, 수도세, 친척들 경조사비, 당신 부모님 약값, 당신 동생 가게 차릴 때 보태준 돈, 대부분이 제 돈에서 나갔어요. 심지어 이 아파트도 초기 계약금의 7할은 제가 냈어요. 당신이 타고 다니는 저 차, 은행 대출 계약서도 제 이름으로 보증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 당신 입원했을 때 수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도 제가 마련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집을 누가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고 이마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이런 저를 보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 눈에 저는 항상 잘 참고 부드럽게 말하고 분별력 있으며 무슨 말을 들어도 다 삼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참았기 때문에 그들은 제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는 억지로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렇게 빡빡하게 계산을 해야 해? 꼭 남처럼 말하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공항에서 당신이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 걸 본 순간부터 저는 남에게도 지켜야 할 선이 있지만 당신에게는 그 선이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 말을 마치고 저는 소파 옆 서랍을 열어 아까 시어머니가 남겨두신 메모지를 꺼내 구긴 뒤 그의 눈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계산할 거예요. 한 푼 한 푼, 일 하나하나, 당신네 가족이 제 선의를 당연하게 써버린 모든 빚을 전부 계산할 거예요. 그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당신 어머니와 준우 씨 데리고 삼청동에 있는 찻집으로 와요. 제대로 이야기 좀 합시다. 그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당신 미쳤어? 집안일에 어머니랑 동생은 왜 끌어들여?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일은 단 한 번도 우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내일 내가 대화할 마음이라도 있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 거예요. 저는 몸을 돌려 침실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훨씬 다급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민서야, 거기서.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문고리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저는 오늘 밤 그가 잠들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침실 문이 등 뒤에서 찰칵하는 아주 작은 소리를 내며 닫혔지만 그 소리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김준혁 씨의 가쁜 숨소리를 완전히 차단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노란빛이 감도는 희미한 조명 속 거울에는 긴 여정으로 머리가 약간 헝클어진 한 여자가 비쳤습니다. 립스틱은 지워졌고 눈가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시선만큼은 저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이상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현명한 아내 역할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시댁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챙겨줄 만큼 현명했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이해하려 노력할 만큼 현명했으며 심지어 이상한 낌새를 채고도 스스로 과민 반응하는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찾을 만큼 현명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제가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노력과 돈, 그리고 젊음이 그렇게까지 형편없는 남자에게 잘못 투자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화장대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 몇 권과 값싼 장신구 상자 아래에는 화면의 흠집이 약간 난 낡은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충전기를 꽂고 전원을 켜자 옅은 푸른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잠금을 해제하자 지난 1년여 동안 제가 몰래 숨겨두었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지출 내역을 기록한 폴더, 영수증을 찍어둔 사진 폴더, 녹음 파일 폴더, 계좌 이체 내역 폴더, 그리고 또 다른 폴더 하나. 저는 아주 간단하게 김준혁 씨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주워 모은 온갖 조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약값을 달라고 전화하신 날, 시동생이 가게 차릴 자금을 빌려달라고 애원한 날, 김준혁 씨가 접대가 있다며 낯선 향수 냄새를 옷에 묻히고 돌아온 날, 제 명의로 된 집에 다른 사람이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 흔적이 생긴 날, 처음에는 그저 본능적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는 재무를 전공했고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내부 감사 업무를 했습니다. 그 일은 제게 아주 간단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그 흔적은 항상 돈, 시간, 습관,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디테일에 남아있다는 것. 김준혁 씨와 연애할 때 저는 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제 아내가 늘 장부와 보고서에 머리를 밟고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좀 더 가볍고 스트레스가 적은 일을 하며 가족을 돌보는데 시간을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조금씩 제 세계에서 물러나 그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제가 사랑에 눈이 멀었던 것인지 아니면 제가 선의를 베풀면 다른 사람도 분별력이 있을 것이라고 너무 자신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문 밖에서 김준혁 씨의 발소리가 몇 번 오가다 멈췄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서야, 문 좀 열어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으면 제대로 하자. 저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녹음 폴더를 열어 이어폰을 꽂고 예전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3개월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진명이가 내 앞으로 되어 있어도 결국은 우리 집사람 명의인 거지. 나중에는 다 준혁이 거 아니겠니? 그 뒤를 이어 김준혁 씨의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일단 준우 먼저 들어가 살라고 하세요. 밖에서 월세 내는 것보다 낫잖아요. 민서한테는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보니 어떤 칼날은 가장 아플 때 찌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박혀 있었고 그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튀어나온 칼자루를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고 계좌 이체 내역 폴더를 열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김준혁 씨는 항상 업무에 필요한 돈 조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족을 위해 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계좌로 비정상적으로 이체된 내역들, 이유 없는 현금 인출, 집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고가의 선물 영수증들이 모두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정확히 언제부터 배신을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그가 저를 아내로 여기지 않게 된 지는 오래되었다는 것은 아주 잘 알았습니다. 진심으로 아내를 생각하는 남편이라면 아내가 집값, 차값, 병원비를 혼자 감당하게 내버려두고 돌아서서 다른 여자를 그렇게 다정한 표정으로 끌어안지는 않을 것입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김준혁 씨의 문자였습니다. 너무 심하게 굴지 마. 곧이어 두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다 설명할게. 저는 그 두 줄의 글씨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화면을 껐습니다. 설명. 사람들은 무언가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할 때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공항에서의 그 순간부터 제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그가 치러야 할 대가였고 제게 필요한 것은 원래 제 것이었던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메신저 앱을 열어 몇 년간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을 찾았습니다. 제 예친구이자 현재는 재산 분쟁 전문 변호사인 최진우. 저는 아주 천천히 타자를 쳤습니다. 진욱 오빠, 나 민서야. 부탁할 일이 있어. 이혼 관련해서. 문자를 보내자마자 심장이 세차게 한번 뛰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 문자를 보낸 이상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분도 채 되지 않아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안 자고 있었어. 관련 자료 전부 보내줘. 내일 아침에 확인할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사진 파일 하나하나, 녹음 파일 하나하나, 이체 내역서 하나하나를 업로드했습니다. 파일이 전송될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지난 3년 동안 누군가 제 가슴 위에 몰래 돌을 쌓아 올렸는데 이제 제가 직접 그 돌덩이들을 하나씩 치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1시가 거의 다 되어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 남편의 외도 증거, 네 개인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 그리고 여러 비정상적인 자금 이체 내역이 있네. 일단 내일은 싸우지 마. 그냥 그들이 오게 두고 내가 일의 순서를 정리해 줄게.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싸울 생각 없어요. 그냥 정산할 생각이에요. 수화기 너머에서 2초간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신 차렸구나.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깊은 밤, 이슬에 젖은 도로 위로 여전히 차량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문득 오늘 밤 가장 아픈 사람이 꼭 저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가야 할 길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저 밖에 있는 김준혁 씨는 아마도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깨닫고 공포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모든 자료를 잠근 뒤 낡은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되찾기 시작.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지난 3년간의 어느 아침보다도 정신이 맑았습니다. 거실에서는 큰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김준혁 씨도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새벽 5시가 넘어서부터 서재문이 몇 번이고 열렸다 닫히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이터 켜는 소리, 우리의 갇힌 짐승처럼 무겁게 오가는 발소리. 저는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오랫동안 세수했습니다. 뺨을 스치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몇 년 전에 제 자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부엌일, 경조사,
제사, 시댁의 대소사만 챙기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만의 일이 있었고 저만의 삶의 리듬이 있었으며 숫자 하나만 봐도 무언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아챌 만큼 명확한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결혼 후에 저는 그 날카로운 부분을 스스로 접어 한쪽 구석에 치워두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더 이상 치워두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단정하고 세련되지만 차분한 느낌의 크림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가볍게 화장을 하고 톤 다운된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는 목덜미 아래로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 제 자신을 보니 외모는 여전히 저였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부드럽지도 망설이지도 다른 사람이 제 마음을 밟고 올라설 수 있도록 물러설 길을 마련해 두지도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준혁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눈은 퀭했으며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앞에 놓인 커피는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고 그의 눈빛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마도 아주 오랜만에 아침에 이런 차림의 저를 본 것일 겁니다. 슈퍼마켓에 가기 위한 것도 시장에 가기 위한 것도 시어머니 댁에 선물을 가져다 드리기 위한 것도 아닌 제가 결코 질 생각이 없는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차림이었습니다. 마침 시어머니도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즉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침부터 그렇게 차려입고 어딜 가니? 저는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 스스로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른 후에야 대답했습니다. 밖에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가볍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집안일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다고? 어젯밤에는 네가 화가 났을 거라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했다만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구는 건 안 될 일이야. 남자가 밖에서 교제하다 보면 어깨동무 좀 할 수도 있는 게 보통이야. 네가 소란 피워봤자 집안 망신만 시키는 거라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한때는 정말로 제가 까다롭고 속이 좁고 분별력 있는 아내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그 말들은 제가 올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볍게 여겨지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주 차분하게 불렀습니다. 저도 마침 이 얘기를 명확히 하려던 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뭘 더 할 말이 있다는 거니? 부부 사이는 문 닫고 해결하는 거야. 네가 무슨 큰 배신이라도 당한 것처럼 구는데 남자가 밖에서 좀 한눈 팔면 잘 타일러서 돌아오게 하면 되는 거야. 그가 집으로 돌아올 줄만 알면 됐지. 여자는 남편을 잘 지키는 데서 판가름 나는 거지 투정 부리는 데서 나는 게 아니야.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귀에 밝혔지만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불이익 속에서 살아온 어떤 여자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그 인내를 진리인 양 여기며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저는 김준혁 씨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자기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침묵하며 어머니가 자신을 대신해 악역을 맡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머니께서 남편을 지키는 얘기를 하셨으니 저도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다른 여자를 끌어안으면서 아내 돈으로 자기 집안 전체의 체면을 세우는 남자를 지킬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식탁 위에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아파트 초기 계약금 대부분은 제 돈이에요. 김준혁 씨가 타고 다니는 차 대출 서류에 제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 위 수술했을 때 병원비도 제가 냈어요. 준우 씨가 휴대폰 가게 열 때도 제가 돈을 줬고요. 명절마다 시댁 친척들 챙기는 것도 제가 했어요. 심지어 제 명의로 된 마포구 집도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사람을 들여 살게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김준혁 씨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안색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민서야. 그가 억지로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말 좀 가려서 해. 저는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의 것보다 작았지만 더 날카로웠습니다. 가리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 제가 사실을 말할 거라는 거죠.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즉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포구 집은 비어있는 집인데 식구가 들어가 사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니? 네가 시집 왔으면 내 것도 남편 것이야. 시댁에 필요한 게 있으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저는 그녀를 보고 다시 김준혁 씨를 보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이 가족 전체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제 선의를 아무렇지 않게 써버릴 수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들 눈에 저는 단 한 번도 독립적인 인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저 말하는 자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준혁 씨, 어머니 그리고 준우 씨와 삼청동 찻집 고은재에서 뵙기로 약속했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거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옅은 미소였지만 김준혁 씨와 그의 어머니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수작 부리는 거 아니에요. 단지 오늘부터 모든 일은 서류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야, 이리 돌아오지 못해. 이어서 김준혁 씨의 다급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야, 그런 식으로 가지 마.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돌아보면 예전에 저처럼 마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익숙한 얼굴들을 보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은 약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공정한 결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저는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스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3년 전 저는 함께 가정을 꾸리겠다는 소망을 안고 이 결혼 생활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저는 다른 사람이 가져간 벽돌 한 장 한 장을 되찾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찻집 고은재는 북촌 한옥마을 근처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외가는 크지 않았지만 아늑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히 격식 있었으며 누구도 소란을 피우고 싶어 하지 않을 만큼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40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저는 두꺼운 나무문이 있고 조명이 은은하며 낮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인 2층 가장 안쪽 방을 선택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흰 연꽃 한 송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우전차 한 주전자와 작은 녹두 다식 한 접시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른 아침 햇살이 호수면의 옅은 빛에 막을 들이우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떤 부드러움을 위한 자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메시지였습니다. 보내준 자료 대략적으로 검토했어. 네 명의로 된 집, 시어머니에게 이체된 자금 흐름, 그리고 네 동의 없이 시동생을 입주시킨 정황 모두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일단 그들이 먼저 말하게도. 그들이 평정심을 잃는 순간 내가 이기는 거야. 저는 메시지를 읽고 천천히 화면을 잠갔습니다. 예전에는 결혼 생활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신뢰를 이용하고 내 돈으로 자기 가족 전체를 부양하면서 뻔뻔하게 배신까지 한다면 이기고 지는 것은 더 이상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정이었습니다. 9시 53분. 복도 밖에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김준혁 씨였습니다. 그는 옅은 푸른색 셔츠에 짙은 색 바지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지만 잠을 설친 탓에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시어머니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불편함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동생 준우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그 특유의 건들거리는 걸음걸이로 자리에 앉자마자 의자를 끼익 소리 나게 끌어당기는 것이 마치 일부러 불쾌감을 주려는 듯 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너 대체 무슨 장난을 치려는 거니? 할 말이 있으면 집에서 하면 되지. 굳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돈 쓰게 만들어?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곳으로 모신 건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누구도 제가 억지를 부렸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이번 한 번으로 명확히 하고 싶어서예요. 준우가 옅게 비웃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보기엔 형수님이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요. 형이 형수님 마중 못 나간 건 기껏해야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이잖아요. 온 가족을 주주총회처럼 여기까지 끌고 오시다니. 저는 준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정확히는 총회 맞아. 지난 3년간 내 돈, 내 집, 내 노력을 너희 가족 모두가 마치 지분을 나눠 갖는 것처럼 썼으니까. 그 말에 준우는 멈칫했습니다. 김준혁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서야, 말 조심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조심이라 그 말은 당신이 해야 할 말 같은데요. 찻집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항목별로 미리 정리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첫 번째 서류, 지난 3년간 제 개인 계좌에서 김준혁 씨 계좌로 이체된 내역입니다. 두 번째 서류, 제가 강남 아파트를 위해 지출한 내역들입니다. 계약금, 인테리어 비용, 관리비, 유지보수비, 그리고 수리비 영수증 포함해서요. 세 번째 서류, 준우 씨가 휴대폰 가게를 열 때 지원한 금액입니다. 준우가 즉시 몸을 반쯤 일으켰습니다. 제가 언제 형수님한테 빌렸다고 꼭 제가 도둑질이라도 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저는 그를 쳐다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넌 빌리지 않았어. 그때 넌 내게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죠. 나중에 장사 잘 되면 잘할게요 라고 했으니까. 난 차용증을 요구한 적 없어. 가족을 돕는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 가족이 도움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오늘부터 난 그걸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부를 거야.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민서야, 말 똑바로 해라. 넌 며느리야. 시댁에 돈 좀 보태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예로부터 여자가 시집 오면 시댁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법이야.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헌신이 다른 사람이 제 모든 것을 당연하게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는 건 아니에요. 선의가 지갑처럼 취급당해도 된다는 뜻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침묵하던 김준혁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얼마를 원하면 그냥 말해. 그렇게 돌려 말하지 말고. 그 말을 듣고 제 목구멍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제가 그저 아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두 사람 사이의 흥정처럼 보상금을 더 요구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이 한 장씩 놓일 때마다 그의 안색은 조금씩 더 보기 흉해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를 원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더 원하는 거 없어요. 저는 단지 제게 속한 것을 되찾고 제 인내를 어리석음으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우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김준혁 씨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정한 불안감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를 뒤로 밀고 등을 곧게 폈습니다. 이제 제 명의로 된 마포구 집부터 시작하죠. 준우 군이 거기 살고 있죠? 제 질문이 끝나자마자 준우는 억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소리는 마치 모래를 삼킨 사람처럼 건조하게 들렸습니다. 형수님, 그건 무슨 뜻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잠시 머무는 건데 뭐 별일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머무는 거. 잠시 머무는데 현관문 잠금 장치를 바꾸고, 잠시 머무는데 여자친구까지 데려와서 같이 살고, 잠시 머무는데 대출 서류 준비할 곳을 알아보면서 바로 그 집을 담보로 증명할 생각까지 하고. 준우의 얼굴색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요청하듯 김준혁 씨 쪽으로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김준혁 씨는 굳은 채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찻잔을 엎지를 뻔했습니다. 민서야,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니? 저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서류 뭉치를 열어 인쇄된 종이 3장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잠금 장치가 교체된 후에 제 마포구 집 현관문 사진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이는 4개월여 전부터 준우가 짐을 옮기는 모습이 찍힌 복도 CCTV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이는 준우와 덕수라는 이름의 사람 사이의 오간 메시지 캡처본이었습니다. 내용은 친척 명의의 집을 장기 거주 증명으로 사용한 뒤 자금 융통 문제를 어떻게 진행할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준우는 그 종이들을 보자마자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제 메시지를 훔쳐봤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가 지금 내가 여기서 그냥 대화하고 있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 거야. 만약 내가 이 모든 걸 가지고 동사무소나 법원으로 갔다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물어볼 질문은 내가 어떻게 그걸 읽었는지가 아니라 네가 왜 감히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는지일 테니까. 준우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걔는 내 시동생이잖니. 한 집 식구가 몇 달 신세 좀 지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넌 꼭 남보다도 못하게 구는구나. 저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신세를 지려면 집주인에게 물어봐야 하고 신세를 지려면 잠금 장치를 바꿔서는 안 되며 신세를 지면서 다른 사람 집을 담보로 잡을 생각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되죠. 아니면 어머니 생각에는 가족이기만 하면 제 것을 뭐든지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건가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말 돌리지 마라. 시댁이 너를 3년 동안 먹여 살렸는데 네가 좀 보태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번에는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느리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누가 누굴 먹여 살렸다고요? 오늘 명확히 하죠. 지난 3년간 강남 아파트 전기세, 수도세 제가 냈고 관리비 제가 냈고 주방 수리하고 에어컨 교체하고 인테리어 비용도 제가 냈어요. 준혁 씨 아버님 입원하셨을 때도 제가 냈어요. 준우가 가게 열 때도 제가 돈 줬고 친척들 경조사, 제사, 명절 선물도 제가 챙겼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시댁이 저를 먹여 살렸다고요?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뭘로요? 방 안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김준혁 씨는 입을 꾹 다문 채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속 침묵하며 어머니와 동생이 스스로 맞서게 둘 것인지 아니면 불리한 판세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입을 열 것인지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하기도 전에 저는 그의 앞에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밀었습니다. 이건 지난 3년간 당신이 어머니께 이체한 내역서 사본이에요. 총액이 7억 원이 넘어요. 그중에는 제가 가족 경비를 위해 당신 계좌로 돈을 보낸 직후에 인출된 금액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요.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김준혁 씨가 즉시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어머니께 드린 용돈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개인 돈이라면 저는 상관없어요. 문제는 혼인 기간 동안 여기에 있는 많은 금액의 출처가 공동재산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임의로 이체했고 어머니는 임의로 받으셨고 준우는 임의로 사용했죠. 여기 앉아있는 세 사람 누구도 무관하지 않아요. 준우가 화를 내기 시작하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형수님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기껏해야 제가 이사 나가면 끝날 일이잖아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사 나가는 건 시작일 뿐이야. 넌 열쇠를 돌려주고 집을 원상복구하고 만약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모든 수리 비용을 지불하고 그 기간 동안 거주한 데 대한 사용료도 내야 해. 준우가 의자 팔걸이를 내리쳤습니다. 형수님, 미쳤어요? 한 집 식구끼리 그렇게까지 계산을 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차갑도록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 것을 그렇게까지 썼으니까. 시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김준혁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예, 내 아내가 말하는 것 좀 봐라. 오늘 민서가 아주 난리를 치는구나. 김준혁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집에서와는 달리 훨씬 낮아져 있었습니다. 민서야, 그 집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일을 너무 크게 만들지 마.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크게? 당신은 당신 동생을 내 집에 몇 달 동안 살게 했고 그걸로 돈까지 마련할 생각이었어. 당신은 공항에서 다른 여자를 끌어안았고 어머니에게 불분명한 돈을 이체했어.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나한테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방에서 옅은 노란색 봉투 하나를 꺼내 김준혁 씨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열어봐.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목을대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는 그 봉투 안에 더 이상 가족 간의 말다툼이 아니라 그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준혁 씨는 눈앞에 봉투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인 그의 손은 모든 뼈마디가 드러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찻집방 안의 침묵이 저절로 그들 세 식구의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으로 변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초조해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니? 아침부터 계속 쇼를 하는구나. 할 말 있으면 그냥 해.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아주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단지 댁에서는 지금까지 큰 소리로 진실을 덮는 데 익숙해서 진짜 서류를 보니 아직 적응이 안 되시는 것뿐이에요.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준우는 안절부절못하며 앉아 있었고 눈은 마치 그 안에 폭발물이라도 든 것처럼 봉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김준혁 씨가 손을 뻗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꼼꼼하게 스테이플러로 고정된 얇은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은 가족 카드의 부속 카드 명세서 사본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서울의 한 유명 보석상에서 2억 원이 넘는 다이아몬드 팔찌를 구매한 영수증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은 공항에서 본 그 여자의 개인 SNS 화면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목을 들어 반짝이는 팔찌를 자랑하며 영어로 내가 뭘 원하는지 항상 아는 사람에게서 온 깜짝 선물이라는 글을 덧붙였습니다. 날짜는 지난달 말 바로 김준혁 씨가 제게 접대비가 필요하다며 자금 회전을 위해 급히 돈을 보내달라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상황을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준우는 영수증에 적힌 숫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불쑥 내뱉었습니다. 2억이 넘어? 형, 뭘 샀길래 그렇게 비싸? 김준혁 씨가 나지막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조용히 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죠.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저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건 최근 6개월간 당신이 부속카드로 결제한 내역 목록이에요. 호텔, 레스토랑, 선물, 비행기표. 당신이 출장 간다고 했던 날짜와 정확히 일치하는 지출 내역도 있어요. 제가 아주 꼼꼼하게 대조해봤죠. 김준혁 씨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민서야, 네가 날 이 지경까지 조사했단 말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겨울 호수 표면처럼 평온했습니다. 조사한 게 아니에요. 단지 당신이 내가 알아채지 못할 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주워 모았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아들에게 돌아섰습니다. 준혁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말 좀 해봐. 김준혁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가 새로운 변명, 새로운 이야기, 이미 썩기 시작한 부분 위에 덧칠할 새로운 페인트를 생각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그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 김준혁 씨의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일단 준우 그 집에 먼저 살라고 하세요. 월세 낼 필요도 없고 민서한테는 나중에 천천히 알게 해도 되니까요. 녹음은 몇 마디로 짧았지만 시어머니를 얼어붙게 하고 준우가 고개를 푹 숙이게 하며 김준혁 씨에게 오늘 제가 협박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장부를 마감하러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의자를 밀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민서야,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 이 모든 건 기껏해야 부부 싸움일 뿐이야. 일을 크게 만들어봤자 너한테도 좋을 거 없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에 있던 평정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는 그가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제 등 뒤에 있는 것들, 즉 서류, 증거, 법, 평판, 그리고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착각하고 있네요. 이득이 있든 없든 이제 그건 당신이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내가 당신의 외도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했겠죠. 아니요, 화는 났지만 제가 여기 앉기로 결심하게 만든 건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의 앞에 놓인 서류 뭉치를 천천히 가리켰습니다. 제가 정말로 끝을 내게 만든 건 당신과 당신 가족이 배신을 하면서 동시에 제 돈, 제 집, 제 인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몰래 가져갔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은 남편으로서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그렇게 심하게 말하는 건 너무하다. 어쨌든 부부 사이에 정도 있는데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 나중에 어떻게 얼굴 보고 살래? 저는 그녀에게 돌아섰습니다. 정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이곳으로 모신 거예요. 만약 제가 아무 생각도 없었다면 지금쯤 이 서류들은 책상 위에 있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 책상 위에 있겠죠. 방 전체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이전 것들보다 훨씬 두꺼운 마지막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김준혁 씨 바로 앞에 놓았습니다.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혼 및 재산 분할 합의서 초안.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마치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그 평온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드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죠.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떨어지자 방 안 전체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갈라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서야, 너 정말 미쳤구나. 사소한 오해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고? 결혼한 여자가 이혼하면 얼마나 가치가 떨어지는지 몰라.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도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밤새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너무나 오랫동안 녹슬어버린 무기처럼 낮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합의서 초안을 김준혁 씨 쪽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읽어봐요. 김준혁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류 맨 위에 있는 굵은 글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만지지 않는 한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저는 고개를 기울이며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읽어줄까요? 저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제1조 양측은 일방이 정조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동시에 상대방의 권익과 관련된 재산을 임의로 점유, 사용, 이전한 행위를 근거로 혼인관계를 종료한다. 그 말을 듣자 준우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네가 무슨 판결문 읽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부부 사이에 누가 그런 말투로 얘기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제가 감정으로 이야기했지만 댁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서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준혁 씨가 마침내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이 서류 가장자리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장으로 넘겼고 읽을수록 그의 안색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가 그 안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저의 초기 기여분이 명백히 더 높다는 점. 마포구 집은 혼인 전 제 명의로 된 특유재산으로 그의 쪽에서는 제 동의 없이 사용, 임대 또는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점. 제가 그에게 이체한 금액들, 그가 어머니에게 다시 이체한 금액들, 애인을 위해 쓴 지출 내역들이 모두 항목별, 시점별로 조목조목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종이 위에 가만히 놓인 숫자들만으로도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민서야, 너무 심하잖아. 언제부터 변호사를 고용한 거야? 내 뒤에서 이런 것들을 몰래 준비하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범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재밌었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내 뒤에서 나를 배신했고, 당신 동생을 내 집에 살게 했고, 당신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고, 공동의 돈으로 다른 사람을 부양했어. 그런데도 당신은 내가 뒤에서 서류를 준비한 게 재밌었냐고 물을 수 있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김준혁 씨, 그 질문이 얼마나 파렴치한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마치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이 그녀인 것처럼. 그래, 걔가 잘못했다고 치자. 남자가 살다 보면 누구나 철없는 짓을 할 때가 있어. 돈이나 집 문제는 다 한 집 식구 사이의 일인데 굳이 그렇게 정없게 굴어야 하니? 저는 그녀에게 돌아섰습니다. 정없다고요? 정없는 사람은 자기 아내가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에 공항에서 다른 여자를 끌어안는 사람이에요. 정없는 사람은 자기 동생을 아내 집에 살게 하면서 그걸로 돈까지 마련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정없는 사람은 몇 년 동안 며느리 돈을 받으면서도 며느리에게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준우가 이때야 겨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이사 나가면 되잖아요. 굳이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화나지 않았고 단지 차가웠습니다. 넌 아직도 이해를 못했구나. 내가 이혼하는 건 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이혼하는 건 이 가족 전체가 나를 무엇으로 여겼는지 똑똑히 봤기 때문이야. 내가 참을수록 다들 내가 한계가 없다고 생각했지. 저는 김준혁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초안 제2조. 제 특유재산은 원상태로 반환되어야 한다. 준우는 오늘 저녁 6시까지 마포구 집에서 퇴거하고 열쇠를 모두 반납한다. 만약 집에 손상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 거주 기간 동안의 사용료는 별도로 산정한다. 준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수님, 정말 계산하실 거예요? 제가 남도 아니잖아요. 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남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을 넘을 수 있었던 거야. 김준혁 씨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또 뭐 있어?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애쓸수록 그의 얼굴에 드러난 열쇠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제3조 어머니 계좌로 임의로 이전된 금액은 대조 확인한다. 공동재산에 속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가족 경비를 위해 준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모두 반환하거나 재산 분할 시 상계 처리한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네가 나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예로부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었어.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예로부터 시어머니가 며느리 돈을 받고 며느리 집에 살고 며느리 재산을 쓰면서 며느리에게 인내하라고 가르치는 경우는 있었나요? 그녀는 숨이 막혔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찻집 방 안은 찻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마지막으로 김준혁 씨를 쳐다보며 어젯밤부터 준비했던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 서명하거나 아니면 제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재산은닉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도록 만들거나. 저는 그를 향해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아주 낮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이 잃는 건 이 결혼 생활뿐만이 아닐 거예요. 제가 말을 마치자 김준혁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합의서 초안에 시선을 고정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저는 그가 더 이상 한 글자도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앞에 앉은 남자는 한때 이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처음으로 진정한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구보다 초조해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돌아섰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아, 무슨 말 좀 해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둘 수는 없잖아. 이혼은 이혼이고 어떻게 돈에 집에 온갖 걸 다 요구할 수가 있어.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녀는 제가 하는 짓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저 큰 소리를 내고 한 집 식구라는 핑계를 대면 모든 부당한 점유가 합리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감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김준혁 씨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민서야, 정말 나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가야겠어?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몰아붙인 게 아니에요. 이 결혼을 여기까지 몰고 온 건 당신이에요. 내 믿음을 웃음거리로 만든 것도 당신이고요. 지금 나는 단지 당신이 남긴 잔해를 치우고 있을 뿐이에요.
그는 옅게 비웃었지만 그 미소에서는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네가 변호사 고용해서 종이 몇 장 들고 오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아? 법원은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곳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법원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만약 거기로 갔다면 저는 단지 말만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제출했겠죠. 저는 휴대폰을 열어 밝은 화면을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최 변호사 법률사무소로부터 상담 서류를 접수했다는 확인 이메일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디지털화된 자료 목록, 전송 시간, 접수 시간, 그리고 비정상적인 정황이 포착될 경우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김준혁 씨는 스쳐 지나가듯 보았고 목울대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넣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여기 와서 그냥 소란이나 피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저는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러 온 거예요. 모든 것을 민사적이고 문명적이며 나중에 얼굴은 볼 수 있는 수준에서 끝낼 기회.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내가 협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후회할 사람은 내가 아닐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준우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김준혁 씨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목소리가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형, 그냥 우리가 먼저 이사 나가자. 그 집은 내가 돌려주면 되잖아. 시어머니가 막내 아들에게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너는 조용히 해. 별것도 아닌 일에 벌써부터 겁을 먹고 있어.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들의 당황은 너무 늦었습니다. 만약 1년 전이었다면 아마도 그들이 목소리를 낮추고 김준혁 씨가 부드러운 말 몇 마디만 했어도 저는 다시 스스로를 억누르며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항에서의 그 광경 이후 그 모든 이체 내역서와 녹음 파일들을 제 손으로 직접 맞춰본 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래 참은 사람일수록 손을 놓을 때는 더 단호하다는 것을. 김준혁 씨는 두 손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짚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서명하면 넌 어떻게 할 건데?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아침 내내 가장 들을 만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합의서 초안을 가까이 끌어당겨 미리 표시해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첫째, 이혼. 더 이상 감정 문제로 다투지 않는다. 당신이 잘못했고 나에겐 증거가 있으니 여기서 끝낸다. 둘째, 마포구 집은 오늘부로 원상 복구하여 반환한다. 준우는 저녁 6시까지 퇴거한다. 셋째, 그 집에 관련된 모든 열쇠, 카드, 서류는 나에게 인계한다. 넷째, 당신이 어머니에게 임의로 이체한 금액은 명확히 대조한다. 공동재산에서 비롯되었거나 내가 가족 경비를 위해 준 돈과 관련된 부분은 반환해야 한다. 다섯째, 당신이 공동의 돈으로 그 여자에게 쓴 비용은 재산 분할 시 상계 처리한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 거의 벌떡 일어설 뻔했습니다. 네가 그 여우 같은 년한테 쓴 돈까지 달라는 거냐? 저는 그녀에게 돌아섰습니다. 아니요, 저는 달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여자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되찾을 뿐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다시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준혁 씨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가 단 반나절 만에 늙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번지르르한 모습도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자세도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는 지금 아내를 얕본 대가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는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회사는? 저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집도, 돈도 아닌 회사, 평판, 자금 흐름, 그리고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비즈니스 관계들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당신 회사에는 손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이 일을 어떻게 끝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당신이 오늘 합의해서 깨끗할수록 저는 이 일을 더 확장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누구를 망가뜨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게 칼을 꽂고는 실수였다고 말하게 두는 건 더 싫어요. 그는 저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분노도 경멸도 아닌 두려움이었습니다. 감출 수 없는 차갑고 명백한 두려움. 저는 그가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앞에 앉은 여자는 더 이상 집안의 평화를 위해 참기만 하던 그 민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오랫동안 물러섰고 이 순간부터 단 한 걸음도 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1분 동안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의 찻주전자에서는 여전히 옅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너무 차가워서 테이블 표면에 손을 대면 오싹한 냉기가 퍼져나가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김준혁 씨는 합의서 초안을 내려다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와 걱정으로 계속 숨을 몰아쉬었고 무릎 위에 놓인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형의 회사 얘기가 나온 순간부터 더 이상 한마디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바둑판이 가장 중요한 국면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큰 소리를 낼 때는 물러설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침묵할 때는 치러야 할 대가를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김준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쉬고 낮았습니다. 민서야, 내가 이혼에 동의하면 모든 일을 여기서 멈출 수 있어?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일을 질질 끄는 것도 세상 사람들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디서 멈출지는 당신이 부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충분히 돌려주는지에 달려있죠. 그는 화를 삼키려는 듯 몇 초간 눈을 감았다가 물었습니다. 내가 뭘 돌려주길 원하는데? 저는 합의서 초안을 열어 표시해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첫째, 협의 이혼. 둘째, 오늘부로 마포구 집을 원상 복구하여 반환. 셋째, 그 집에 관련된 모든 열쇠, 출입카드, 서류를 나에게 인계. 넷째, 당신이 어머니에게 임의로 이체한 금액은 명확히 대조. 공동재산에서 비롯되었거나 내가 가족 경비를 위해 이체한 돈에서 나간 부분은 반환해야 함. 다섯째, 당신이 공동의 돈으로 그 여자에게 쓴 비용은 재산 분할 시 상계 처리. 여섯째, 오늘부터 당신과 당신 가족은 내 명의로 된 어떤 개인 재산에도 임의로 출입하거나 사용하거나 접근해서는 안 됨. 제가 말을 마치자 시어머니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넌 정말 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구나. 부부 사이에 무슨 장사하듯이 계산을 해. 내가 평생 살면서 너처럼 독한 며느리는 처음 본다. 저는 그녀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평생 살면서 며느리가 시댁 전체를 부양하고도 뻔뻔하게 배신당하는 경우는 처음 보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계산적이라고 하시지만 만약 제가 계산하지 않았다면 댁에서는 제 모든 것을 당연하게 다 가져갔을 거예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고 입술만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자 가장자리를 꽉 쥔 그의 손, 처음과 같은 오만한 태도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 일이 더 이상 몇 마디 달래는 말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다시 김준혁 씨를 쳐다봤습니다. 서명할 건가요? 안 할 건가요? 대답해줘요.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 분노, 굴욕, 그리고 약간의 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잃을까봐, 이미지를 잃을까봐, 성공적인 외모와 능숙한 거짓말로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서명하면 그녀와의 일은 비밀로 해줄 수 있어? 저는 아주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나는 내 인생 이야기를 남들에게 떠들고 다닐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당신이 또 다른 장난을 친다면 당신의 평판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그는 테이블 위에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준혁아, 너 미쳤니? 서명하면 다 잃는 거야. 그는 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평생 처음으로 그는 서명하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의 펜촉이 종이에 닿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서명은 약간 떨렸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서명은 점차 단단해졌습니다. 그가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을 마쳤을 때 저는 생각했던 것만큼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방을 마침내 깨끗이 치우고 나니 남은 것은 기쁨이 아니라 피로인 것처럼.
형이 서명하는 것을 본 준우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아니 민서 씨. 오늘 오후에 이사하고 집 돌려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시까지. 1분이라도 늦으면 나는 다른 방법으로 일할 거야. 시어머니는 서명이 된 합의서를 보고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증오와 무력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편안할 것 같으냐?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적어도 매일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며 사는 결혼 생활보다는 편안할 거예요. 저는 합의서를 가방에 넣고 일어나 소매를 정리했습니다. 찻집방 안은 이제 숨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오늘 아침이 갑작스러운 충격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날들이 억압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문으로 걸어가다 잠시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마포구 집으로 가서 확인할 거예요. 만약 뭐 하나라도 부족한 게 있다면 오늘처럼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마치고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호수면에 쏟아져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저는 한때 인내가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에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인내가 아니라 제때에 끝낼 용기를 내는 것이라는 것을. 찻집을 떠나 저는 바로 강남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거의 10분 동안 앉아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이상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준혁 씨가 서명한 후에 통쾌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뚜렷하게 느낀 감정은 피로였습니다. 결국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지키기 위해 가장 차가운 방법을 써야 했다는 피로. 3년 동안 내가 결혼한 상대가 단지 형편없는 남편일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들어와 내 노력을 조금씩 앗아가는 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피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변호사의 메시지였습니다. 괜찮아?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서명했어요. 상대방의 메시지는 아주 빨리 도착했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집 확인할 때 필요하면 증인과 함께 가. 집 상태 사진 찍고 잠금 장치, 전기, 수도, 서류 확인해. 이제부터는 누구의 말도 믿지 마.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을 보고 문득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누구의 말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른 오후 저는 택시를 타고 마포구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재산이었습니다. 넓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3층짜리 집으로 그리 크지는 않지만 위치가 좋고 학교와 시장 큰 길과 가까웠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두 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딸아, 결혼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항상 너 자신만의 자리는 지켜야 한다. 김준혁 씨와 막 결혼했을 때 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내 집이 있다는 사실의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집이 그렇게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은밀한 표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가 골목 어귀에 멈췄습니다. 제가 막 내리자마자 문 앞에 서 있는 준우가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자잘한 짐 상자 몇 개가 실린 작은 용달차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눈에 띄게 어색해하며 이전처럼 거들먹거리는 비웃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민서 씨, 오셨네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집문을 쳐다봤습니다. 바깥 자물쇠가 예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제 가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재산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서 자물쇠를 바꾸고도 그것을 평범하게 여길 정도가 된 것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짐 다 쌌어? 준우가 침을 삼켰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2층에 여자친구 물건이 좀 남아서요.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6시 전까지 이 집이 깨끗해지길 원해. 내 것이 아닌 물건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네, 저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값싼 향수 냄새, 오래된 음식물 냄새, 그리고 닫힌 에어컨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에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테이블과 의자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제 그림은 떼어지고 대신 검은색 디지털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가장 아픈 감정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었던 곳에 다른 사람이 비집고 들어와 살면서 낯선 형태로 바꾸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1층은 생각보다 더 어수선했습니다. 부엌에는 손잡이가 찌그러진 냄비 몇 개가 있었고 벽에는 기름때가 잔뜩 튀어 있었으며 식탁 위에는 마시다만 찻잔과 우유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2층은 제 예전 침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심장이 찌르르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만들어주신 나무 옷장에는 알록달록한 스티커 몇 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주신 화장대는 다른 구석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거울 표면에는 파우더 가루와 번진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짙은 회색의 침대 시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자의 옷 몇 벌이 마치 이곳이 오래전에 주인이 바뀐 것처럼 옷장 밖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준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정말 여자친구 데려와서 여기서 살았구나. 준우는 제 등 뒤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잠시 머문 것뿐이에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큰 웃음은 아니었지만 그 자신조차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머물렀다고? 잠시 머물면서 내 방을 너희 두 사람의 방으로 만들고 잠시 머물면서 배치까지 바꾸고 자물쇠도 바꾸고 옷장에 스티커까지 붙이고 너무 잠시 머물러서 여기가 누구 집인지 잊어버렸나 보구나. 준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민서 씨가 쓰지 않는 줄 알았어요. 제가 획 돌아섰습니다. 쓰지 않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야. 침묵한다고 해서 허락한 것도 아니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야.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공기는 끈적끈적해졌습니다. 준우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집 안 구석구석을 찍었습니다. 거실, 부엌, 침실, 자물쇠, 스티커 붙은 옷장, 바닥에 긁힌 자국, 그리고 식탁 위에 남겨진 배달 영수증까지. 저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흔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끝까지 추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가 오해한 거야 라는 한마디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바뀌는 기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니 준우가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찾은 예전 열쇠고 새 열쇠는 따로 뒀어요. 저는 제 손바닥에 놓인 열쇠 꾸러미를 보며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씁쓸함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정신을 차린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제가 제 손으로 되찾아야 했던 것은 단지 집 한 채가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이 될 권리였으니까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보고 제 눈빛이 멈칫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수화기 너머의 여자 목소리를 알아차렸습니다. 부드럽고 젊고 아주 익숙한. 이민서 씨 맞으시죠? 저희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공항에 그 여자가 마침내 스스로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제 집인데도 어지럽고 뒤틀린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그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마음이 한 겹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아주 짧게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수화기 저편에서 2초간 침묵이 흐른 뒤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어젯밤 공항에서 보신 사람이에요. 저는 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제 예전 침실 문이 아직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제대로 이름이 불리기 전까지는 아직 내 삶에 정말로 닿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스스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모든 것은 갑자기 명확하고 적나라하며 더 이상 어떤 환상도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굴욕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관 밖으로 나가 목소리 톤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준혁 씨가 준 건 아니고 제가 직접 찾았어요. 걱정 마세요. 도발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저는 골목 어귀를 비스듬히 비추는 저녁 햇살을 보며 문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남편이 보물처럼 피켓을 들고 맞이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도발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조차도 자신의 위치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죠? 저편에서 가벼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번 뵙고 싶어요. 아마도 언니가 아셔야 할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바로 그때 준우가 집안에서 마지막 짐 상자를 들고 나왔고 제 안색을 보고는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문 쪽으로 등을 돌리고 목소리를 낮춰 약속 장소를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아주 빨리 대답했습니다. 서촌 골목에 있는 카페요. 15분 뒤에 도착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우는 문 근처에 멈춰서서 어쩔 줄 모르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 제가 더 할 일 있나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나머지 다 치우고 나중에 다시 올게.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 집은 깨끗해야 해. 준우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가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를 불러 그녀가 약속한 카페로 곧장 향했습니다. 카페는 조용한 골목 안쪽에 숨어 있었고 2층은 한산했습니다. 제가 올라갔을 때 그녀는 이미 구석자리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세련된 모습과는 달리 오늘 그녀는 흰 셔츠에 옅은 색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거의 화장을 하지 않아 더 어려 보이고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민서 씨.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10분 들이죠.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손은 물컵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유라예요. 당신 이름이 뭔지는 관심 없어요. 왜 나한테 전화했는지가 궁금할 뿐이에요. 유라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부끄러움이 스쳤습니다. 언니가 저를 미워하시는 거 알아요. 그럴 자격 충분히 있고요. 하지만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아마 언니는 계속 준혁 씨에게 속을 거예요.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더 빨리 말했습니다. 준혁 씨는 저한테 언니랑 곧 별거할 거라고 했어요. 이 결혼은 명목상으로만 유지되는 거고 두 분은 재산과 양가 체면 때문에 같이 사는 거라고 했어요. 언니가 냉정하고 현실적이며 항상 자기 돈을 통제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라가 고개를 들었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들으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거 알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믿었어요. 저는 그냥 그 사람 회사 홍보 파트너를 몇 번 지원해 준 것뿐이었는데 그 후에 그가 적극적으로 접근했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가 유부남인 거 알았잖아요. 유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이 예외라고 생각했군요. 그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여자였고 그녀도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런 자기 합리화를 이해했습니다. 가정이 있는 남자가 자신에게 열렬히 구애하고 자신이 외롭고 이해받지 못하며 단지 잘못된 시기에 올바른 사람을 만났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말들은 너무 낡아서 진부했지만 여전히 믿는 사람은 항상 있었습니다. 유라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 안에 언니가 보셔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바로 만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걸 나한테 주죠? 그녀는 아주 옅게 웃었고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야 언니가 그가 말한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도 제가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요.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유라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굴욕과 씁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공항에서 돌아온 후에 그가 제게 달래는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 제가 다시 전화했을 때 다른 여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녀는 저를 끼어드는 년이라고 욕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저도 그중 하나일 뿐이었다는 걸요. 저는 그녀를 몇 초간 쳐다보다가 봉투를 집어 열었습니다. 안에는 메시지 캡처 사진, 이체 내역, 몇몇 선물 사진, 그리고 호텔에서 유라와 김준혁 씨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손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더 아파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생각보다 더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유라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번 팔찌가 유일한 건 아니에요. 가방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단기 임대 아파트 월세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그가 출장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저를 위해 쓴 돈이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언니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최소한 언니가 어떤 부류의 인간을 상대하고 있는지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종이들을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걸 나한테 주고 뭘 돌려받고 싶죠? 유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고 아마도 잠시나마 저를 바보로 만든 그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편에 서 있었지만 우리는 둘 다 같은 얼굴을 본 것이었습니다. 단지 저는 3년이 걸렸고 그녀는 몇 달이 걸렸다는 차이뿐이었습니다. 제가 일어섰습니다. 그래요. 오늘 당신이 옳은 일 하나는 했네요. 유라가 저를 따라보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서 씨. 제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면 제가 증인이 되어드릴 수 있어요. 저는 바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저녁 햇살이 점차 희미해지고 하늘은 하루가 저물어가는 잿빛 푸른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필요하면 당신을 찾을게요. 그리고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길가로 나와 저는 손에 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이 이야기가 더 이상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한 남자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고 너무 많은 배신을 하며 다른 사람의 돈을 너무 쉽게 쓰는데 익숙해졌을 때 되찾아야 하는 것은 단지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마지막 공정함이라는 것을 제가 마포구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평소처럼 오가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골목 어귀에서 제기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찹쌀떡 장수의 익숙한 외침이 들려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마치 다른 시대를 지나 이제야 이곳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준우는 허리를 숙여 거실 바닥을 다시 닦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짐 상자 몇 개는 이미 차에 실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즉시 벌떡 일어나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서 씨, 거의 다 정리했어요. 열쇠는 테이블 위에 뒀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은 더 넓어졌고 부엌도 정오보다 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층 침실에는 더 이상 낯선 여자의 옷이 너저분하게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낡은 침대 시트는 벗겨졌지만 누군가 비집고 들어와 살았던 흔적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계단 손잡이에 긁힌 자국, 벽에 뚫린 구멍, 화장대 목재 표면에 난 가느다란 흠집. 저는 그 긁힌 자국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마음이 문득 저려왔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단 한 번 잘못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더 이상 예전처럼 온전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마치 실내처럼 저는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준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다 치울 거야? 한 30분 정도 더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다 치우고 나면 전체 상태를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때는 다시 계산할 거야. 준우가 침을 삼켰습니다. 네. 그가 몇 초간 망설이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서 씨 예전 일은 죄송해요. 제가 민서 씨가 착하다고 생각해서 말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입꼬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가 내가 착하다고 생각한 거야? 아니면 내가 만만하다고 생각한 거야? 준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네가 무슨 뜻이었는지는 관심 없어. 단지 한 가지만 기억해. 선의가 약함은 아니고 침묵이 눈멀면 아니야.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한 걸음 양보했다고 해서 네가 10걸음 더 나아갈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야. 준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김준혁 씨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2초간 쳐다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그 자신도 제가 아직 전화를 받을 줄 몰랐다는 듯이. 그리고 그의 낮고 피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야? 내가 어디 있는지는 더 이상 당신과 상관없어요. 그가 아주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서야, 만나고 싶어. 명확히 할 얘기가 좀 있어. 저는 문가로 걸어가 골목 어귀로 천천히 떨어지는 저녁 햇살을 보았습니다. 명확히 한다고요? 이 시간까지 우리가 더 명확히 할 게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듯이. 방금 유라 만났지? 저는 아주 살짝 멈칫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빨리 알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를 미행했어요. 아니면 나를 미행했어요? 그가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하는 말 듣지 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애 아니야.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상황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니. 당신은 나를 배신했고 내 돈으로 다른 사람을 부양했고 당신 가족이 내 재산을 공동의 것처럼 여기게 내버려뒀으면서 이제는 나한테 그 여자 말을 듣지 말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 네가 흥분해서 일을 더 악화시킬까봐 걱정돼서야. 악화시킨다고? 저는 되물었습니다. 김준혁 씨,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계속해서 일을 악화시키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아차렸어요? 이 일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건 당신인데. 수화기 저편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가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모든 대화는 항상 흥정이었습니다. 부드럽게 해서 안 되면 협박할 것이고 협박이 통하지 않으면 애원할 것이며 애원마저 실패하면 예전의 감정을 들먹일 것입니다. 과연 그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서야, 어쨌든 우리 부부였잖아.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하지만 굳이 나를 이렇게 막다른 길까지 몰고 가야겠어?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를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항상 왜 피해자가 충분히 관대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착각하고 있네요. 나는 당신을 막다른 길로 몰아붙인 적 없어요. 나는 단지 당신이 나를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멈췄을 뿐이에요. 그가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만족하겠어? 저는 등 뒤에 집을 쳐다봤습니다. 이 집은 부모님께서 남겨주셨고 이 삶은 제가 스스로 읽었으며 이 자존심은 제가 방금 잔해 더미에서 제 손으로 직접 주워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합의서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이 다시는 내 눈앞에 멋대로 나타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가 수화기 저편에서 옅게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숨이 찬 소리처럼 얇게 들렸습니다. 서명하면 끝날 것 같아? 민서야, 세상 일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차가운 경계심이 솟아올랐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일이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골목을 스쳐 지나갔지만 제 마음을 진정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제 팔에 소름이 돋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김준혁 씨를 알았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통제력을 잃을수록 무모한 짓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은 결코 완전히 패배를 인정한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저를 몰래 엿보고 있는 준우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즉시 말했습니다. 빨리 치워. 오늘 밤 나는 모든 자물쇠를 바꿀 거고 이제부터 김준혁 씨 쪽 사람이 내 허락 없이 여기에 얼씬거리면 경찰을 부를 거야. 준우가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즉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아무래도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골목 어귀는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과 아마도 내일이야말로 김준혁 씨가 마지막 민낯을 드러낼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남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포구 집에 머물렀습니다. 준우가 짐을 깨끗이 치우고 열쇠를 모두 반납한 뒤 잿빛 얼굴로 사라지자 저는 기술자를 불러 현관문부터 각 방의 문까지 모든 자물쇠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정문과 계단 입구에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처럼 통제욕이 강한 사람은 주도권을 완전히 잃었다고 느낄 때 둘 중 하나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애원하며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태도를 바꿔 다른 방법으로 너를 압박하거나. 저는 텅 비어가는 거실에 서서 자물쇠를 설치하는 시끄러운 드릴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두려운 일은 공항에서의 그날 밤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이후 김준혁 씨의 다른 어떤 수작도 저에게는 이미 드러난 진실의 연장선에 불과했습니다. 밤 10시가 거의 다 되어 제가 집 상태를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익숙한 안내 데스크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 씨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오늘 밤 준혁 씨가 남자 2명과 함께 아파트에 왔었어요. 1시간 가까이 있다가 서류랑 컴퓨터 그리고 가방 몇 개를 가지고 나갔어요. 제 손이 화면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서류랑 컴퓨터가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서류 상자랑 작은 데스크톱 본체도 들고 가는 걸 봤어요. 전에 민서 씨가 아파트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셔서 전화드렸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오후 김준혁 씨의 말이 즉시 떠올랐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거야. 알고 보니 그는 더 이상 애원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가 아주 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방금 그가 아파트에서 서류를 빼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최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즉시 말했습니다. 놀랍지 않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관계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돈과 증거를 구하는 쪽으로 돌아서지. 중요한 서류 사본은 다 가지고 있지? 전부 다요. 좋아, 내일 아침 일찍 내가 너와 함께 다음 일을 처리할게. 하지만 오늘 밤에는 절대로 혼자 그 아파트에 가지 마. 저는 일어나 커튼을 젖히고 조용한 골목을 내다봤습니다. 그가 정말로 재산을 은닉하려 한다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고 아주 가능성 높게는 상황을 역으로 꾸며낼 수도 있어. 최 변호사의 마지막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들은 2가지 방법을 쓰지. 하나는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 다른 하나는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떤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차가울 정도의 냉정한 정신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과연 20분도 채 되지 않아 제 휴대폰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문자였습니다. 가정을 이렇게 박살내니 속이 시원하냐? 준혁이가 오후부터 계속 술만 마시고 있다.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문자를 읽고 화가 나기보다는 너무 낡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녀는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건강을 제 목에 거는 올가미로 사용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라는 두려움을 이용해 저를 다시 분별력 있는 아내의 역할로 되돌리려 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몇 분 후 그녀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저편에서 그녀의 울음 섞인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야 돌아와. 무슨 일이 있으면 천천히 얘기하자. 걔가 지금 취해서 집안 물건을 다 부수면서 네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하고 있어. 저는 창문에 등을 기댄 채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화 잘못 거셨어요. 그 사람 인생을 망친 건 제가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에요.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어쨌든 네 남편이잖니. 한 이불 덮고 자던 사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악독할 수가 있어?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 이불 덮고 자던 사이 지난 3년간 제가 힘들 때마다 사람들은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을 쓸 때마다 사람들은 며느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낌새를 챌 때마다 사람들은 남자는 밖에서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멈추자 그들은 그것을 악독하다고 불렀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악독한 게 아니에요. 단지 어리석음을 멈췄을 뿐이에요. 저편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김준혁 씨가 물건을 부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다른 가족을 부르세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그 사람의 일은 더 이상 제 책임이 아니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은 깊어갈수록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11시가 넘어 낯선 번호로 화면이 다시 밝아질 때까지만 지속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인사도 없이 술기운이 섞인 김준혁 씨의 쉬어빠진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솔직히 묻자,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저는 의자에 앉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편에서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함과 도끼가 섞인 소리였습니다. 네가 종이 몇 장으로 모든 걸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서명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 제가 말했습니다. 적어도 더 이상 당신 뜻대로는 되지 않겠죠. 그가 몇 초간 침묵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애원도 평온한 척도 아닌 적나라한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서야, 사람 너무 몰아붙이지 마.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일 모든 사람이 네가 어떤 여자인지 알게 될 거라는 거 믿어?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나를 비방할 셈이군요. 그가 비웃었습니다. 비방? 만약 내가 네가 먼저 바람피웠고 몰래 돈을 빼돌렸고 남편 재산을 빼앗기 위해 일을 꾸몄다고 말하면 누가 누굴 믿을 것 같아? 그 말을 듣자 마음이 한 겹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민낯. 더 이상 기댈 도덕이 없어지자 그는 비방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요. 그도 목소리를 낮췄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방금 되찾은 집에서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문 밖으로 복도등이 바닥 타일 위에 옅은 빗줄기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휴대폰을 열어 통화 녹음을 저장하고 시어머니의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뒤 모든 것을 최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내일은 더 이상 협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일은 제가 김준혁 씨의 마지막 가면을 벗겨낼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마포구 집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어젯밤부터 가지런히 정리해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 계좌 이체 내역서, 집 상태 사진, 김준혁 씨의 통화 녹음, 시어머니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어제 오후 유라가 제게 준 봉투까지 하나하나가 제 눈앞에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마지막 결산서처럼 차갑고 명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7시 30분, 최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흰 셔츠 차림의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탐욕과 배신, 그리고 너무 오래 쌓인 경멸 때문에 깨져버린 결혼 생활들을 보는데 익숙한 사람의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제가 밤새 추가로 보낸 모든 서류를 다시 검토한 뒤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만약 그가 정말로 널 비방하는 소문을 퍼뜨리면 바로 처리할 거야. 이제부터 넌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어. 서류가 말하게 두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시 정각 제 휴대폰이 계속해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지인들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옛 친구 한 명은 괜찮으냐고 물었고 예전 직장 동료 한 명은 SNS 게시물 캡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익명의 계정이 돈에 욕심 많고 남편을 통제하며 먼저 바람을 피우고는 재산을 빼앗기 위해 이를 꾸민한 아내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모든 디테일이 의도적으로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캡처 사진을 보며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김준혁 씨는 과연 가장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할 용기는 없고 단지 다른 사람을 자신과 함께 더럽히기 위해 일을 꾸며낼 뿐이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쓱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 그렇게 할수록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야. 어젯밤 그는 널 협박했고 오늘 아침 인터넷에는 사실을 왜곡한 글이 올라왔어. 이 연속적인 행동만으로도 그의 동기를 증명하기에 충분해. 제가 막 입을 열려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라였습니다. 그녀는 대문 밖에 서 있었고 피곤하지만 정신은 맑아 보였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즉시 말했습니다. 그가 그럴 줄 알았어요. 어젯밤 그가 제게 메시지를 보내서 만약 누가 물으면 그냥 파트너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민서 씨가 질투심이 많고 정신이 불안정하다고 말하라고도 했고요. 저는 그녀를 몇 초간 쳐다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자가 제 집에 들어온다는 생각만으로도 굴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지 한 명의 증인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유라는 휴대폰을 열어 김준혁 씨가 그녀에게 보낸 모든 메시지를 최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지우라고 지시하는 내용, 입을 맞추자고 하는 내용, 그리고 그녀가 침묵하면 돈을 더 주겠다고 약속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다 보고 나서 눈빛이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충분해. 이제 누가 네가 일을 꾸몄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무모한 자가 되는 거야. 10시가 넘어 김준혁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설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더 이상 술기운은 없었고 단지 피로와 긴장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서야, 정말 모든 일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글을 올린 건 내가 아니니까요.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빨리 말했습니다. 그 글 내가 쓴 거 아니야. 저는 최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제가 계속 그가 말하게 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당신이 스스로 알겠죠. 하지만 김준혁 씨, 당신이 공항에서 다른 여자를 끌어안던 그날 밤부터 오늘 아침 사람을 시켜 나를 더럽히는 추잡한 이야기를 퍼뜨린 것까지 당신은 스스로 마지막 남은 약간의 품위마저 끊어버렸어요. 수화기 저편이 몇 초간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었습니다. 정말 돌아올 생각 없어? 그 질문을 듣고 저는 문득 3년 전에 제 자신이 불쌍해졌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충분히 착하고 충분히 참고 충분히 챙기면 가정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 여자. 하지만 알고 보니 선의를 이용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참을수록 그들은 더 밀고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돌아가고 싶었던 것은 공항에서의 그날 밤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이 결혼은 당신이 직접 당신 손으로 죽였고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거의 무력하게 낮아졌습니다. 민서야, 내가 졌다고 치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저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쥐었습니다.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돌을 지고 긴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침내 내려놓았을 때 어깨는 저렸지만 결국 자신이 아직 똑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나는 단지 이제부터 당신이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기를 원할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늦은 아침 햇살이 테이블 위에 떨어져 서류 뭉치 위에 옅은 빛의 막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딸아,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사랑해도 좋지만 너 자신만의 자리는 잃지 마라. 오늘에서야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전부 이해했습니다. 오후에 최 변호사가 저를 대신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유라는 확인서와 함께 나중에 대질이 필요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동의서를 추가로 보내왔습니다. 준우는 집안의 작은 손상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마저 송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손으로 2층 침실의 낡은 커튼을 떼어내고 창문을 활짝 열어 초가을 바람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방에는 아직 긁힌 자국이 있고 그 집에는 아직 고쳐야 할 곳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 안의 모든 것은 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혼자 발코니에 섰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가 멀면서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난간에 손을 얹고 고개를 들어 고요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한때 결혼을 잃는 것이 많은 것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가장 두려운 것은 한 남자를 잃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한 사람을 지키려 애쓰는 동안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화합을 위해 항상 참는 아내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저 자신입니다. 어디가 아픈지 알고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며 언제 마지막 문을 제 손으로 닫아야 하는지 아는 한 여자. 이 이야기는 삶의 감정적인 단편들을 바탕으로 창작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이 삶에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AI 목소리를 사용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야기 속 인물들은 특정 개인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째, 결혼 생활에서 사랑이 자신의 경계를 잃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인내가 잘못된 곳에 놓이면 다른 사람이 더 밀고 들어오게 만들 뿐입니다. 셋째, 여자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결혼하든 정신적,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선의는 귀중한 것이지만 원칙이 함께하지 않으면 쉽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배신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공정함과 자존심을 되찾는 것입니다. 여섯째, 서류, 증거, 그리고 냉철함은 항상 감정적인 변명보다 강합니다. 일곱째,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관계 속에서 항상 현명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삶에서 많은 선한 일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